우리가 그저 덮어버리면 그만일 꽃이라고 생각했던 그 선전물이 하나하나 초상화, 뭐 선조나 무슨 뭐 유화 작품까지도 다 100%다 이 등록물로 다 기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걸 보고 그다음에 휘가고 돌아간 겁니다. 아이, 그러다가 내가 죽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저한테 모든 걸 다 뒤집어 씌운 거죠. 김정일과 김정은의 금고지기, 금고지기로 활약했던 인물이 있었죠. 북한의 권력 실세 중의 실세 39호실에서 일했던 전일춘 실장 기억하세요? 네. 그때 한번 이만갑에서 그 김정은 비자금에 관련해서 소개를 한번 한 적 있었는데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어마어마한 돈으로. 아 그럼요. 진짜 실세는 요란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그 존재만으로도 실세거든요. 두 가지 포인트예요. 첫 번째는 김정일의 금고를 지켰다라는 게 포인트고 이거는 우리가 결혼식 부주를 걷는 사람도 웬만한 신뢰관계가 아니면 지키지 않죠. 그렇죠. 하물며 북한 김정일의 통치 자금을 맡긴다? 보통 신뢰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김정일의 남산 고급중학교 동창이자 절친 중에 절친으로 알려져 있는 전일춘 노동단 39호실 실장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2대에 걸쳐서 그 실세자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아버지 김정일 때의 실세들은 다 죽었어요. 거의 유일하게 생존해 있는 그것도 배를 이어 금고지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네. 김정일에 이어 김정은의 금고지기 역할도 하고 있다는 거고 다른 데도 아니고 39호실은 어딥니까? 통치자금 이른바 그러네. 혁명자금을 관리하는 김정은 일가의 돈을 관리하는 기관이잖아요. 거기에서 뭐 마식령 스키장 건설할 때 치적사업 김정은 일가의 뭐 말을 사거나 아니면 명품을 사는 이 호화 사치품을 살 때에 비용을 대신 결제해주는 사람이 바로 전일춘 실장이라는 거죠. 모든 외화벌이를 담당하는 그야말로 김씨 왕실의 궁정 경제를 책임지는 최종 책임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거의 우리 와이프인데? 자금을 다 모든 자금을 다. 그러네요. 좋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모신 분이 바로 그 어마어마한 전일춘이라는 인물과 아주 가까이 최측근에 있었던 분입니다. 자, 2019년 가을 극비리의 대한민국으로 망명한 분입니다.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근무했던 류현우 대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계, 가방에 아이고. (1960년 7월) 남산고중을 졸업을 앞둔 이런 때인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대동문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남겨주셨습니다. Media reports say North Korea's acting ambassador in Kuwait, defected to the south over a year ago, has been living here with his family.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관 대사대리였고 김정은 금고지기의 사위로 알려진 북한 고위급 외교 인사가 국내에 정착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이만갑에서 정말 모시고 싶었습니다. 사실 뭐 여러 루트를 통해서 저희도 접촉을 뭐 1년 이상을 했는데 이렇게 모시기 정말 어려운 분이죠. 그렇죠. 제가 알고 들어도 그 뉴스의 인터뷰 이후에는 공식적으로 프로그램에 출연을 저희 프로가 오늘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프로그램에 그 나오기까지는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김정은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저의 장인어른과 그리고 장모 그리고 또 저희 어머니가 아직 북한에 살아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들한테 무슨 폐해가 끼치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지금까지 언론에 자주 노출이 되지 않았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신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왜 김정은 정권을 등지고 대한민국에 오게 되었는지 또 우리가 점점 지금 미쳐가고 있는 저 김정은 정권의 실상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좀 알려야 되겠다 그런 자각을 가지고 이만갑에 나오게 됐습니다. 오늘 너무 환영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우리 류 대사님
오셨을 때 미국에 있었거든요. 미국에 있었는데 그때 제 아는 친구가 CNN 기자예요. 워싱턴 DC에. 그 친구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가 오더니 야, 전일춘 사위가 지금 망명했단다 그러는 거예요. 전일춘이면 김정일하고 동창이고 그리고 금고직이고 말도 안 된다. 아니 그 사람 사위면은 그 사람은 북한에서는 그냥 고속도로다. 그냥 그 사람은 출세길은 열려 있다. 그러니까 아니 그거는 루머다 그냥. 그래서 그냥 신경 쓰지 마라 그랬거든요. 네. 진짜 탈북한 거예요 진짜. 선전화 사건, 방아쇠가 당겨지는 순간이 옵니다. 제가 탈북하게 된 기본 이유는 그림 한 장 때문입니다. 그림 한 예. 장? 그때 당시 그 아무래도 대북 제재가 좀 전 방위적이고 또 초강도적으로 들어왔으니까 북한에서 이 돈이 계속 줄기 시작하는데 건물을 좀 작은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만 불짜리로 또 이사를 하거든요. 돈이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김종일이 그 초상이 있는 그 선전화를 제가 그 이사하던 과정에 없어집니다. 없어집니다. 분실을 했다. 예, 분실을 했습니다. 좀 이게 큽니다. 진짜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아니 이게 프린트예요? 프린트 형식으로 인쇄물입니다. 이게. 프린트 없어졌다고? 아니 그럴 수 있죠. 또 다시 받으면 돼. 인쇄하면 안 돼. 그런데 이게 김종일이 초상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걸 목숨 바쳐서 지켜야 그거 되는데. 누가 이삿짐에서 뺐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건 모르겠지만은 상관없습니다. 그게 없어졌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 선전을 하나 때문에 이게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게 말이 되는 건가? 그거가 무슨 어떤 지시나 뭐 이런 그냥 구두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경전, 바이블처럼 돼 있는 게 북한에 있어요. 당의 유일적 영도 체계 양립 10대 원칙. 수령의 권위와 관련한 거, 김정은에 관련한 거, 김정일성, 김정일과 관련한 거는 사소한 문제라도 특대형 사건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 잊어버렸으면 그거가 막 엄청난 문제로 해가지고 평양에도 보고를 하고 막 해가지고 조치를 해야 되고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거는 당과 수령에 대한 아주 그 기본 자세가 안 돼 있는 거고 정치적 생명뿐만 아니라 목숨을 다 부지할 그러네. 이유가 없는 거죠. 네. 아니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고작 10,000원, 20,000원이면 할 수 있는 프린트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네. 수십 년을 공부시키고 교육시킨 국가의 인재들을 그걸 가지고 처벌을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북한은요 사실 초상화에 대한 그 어떤 에피소드나 이런 게 있으면 안 돼요. 그럼 그 사람은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만약 집에 불 났다 그러면요 다른 돈이나 이런 거 다 안 갖고 나와도 되고 초상화만 안고 나와야 돼요. 그리고 또 있어요. 싸워요. 만약 우리 둘이 싸워요. 근데 제가 초상의장 달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막 야 뭐 이렇게 싸우다가 나 달고 있다 이러면 야 이러면서 그러니까 초상화는 이거는 금덩이가 아니라 분실했다고 쳐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제 프린트를 구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뭐 그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뭐 어떻게 프린트를 할 수 있겠어요? 요새 인터넷에서 이미지 하나 다운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백업을 항상 해주셔야 돼요. 받으면 하나를 각 카피로 떠놓고. 근데 뭐 그게 뭐 잊어먹을 줄 자기가 뭐 계획을 하고 뭐 예견을 하고 그걸 또 백업을 할 수 내가 없지 보니까 않습니까? 대사님이 좀 충성심이 없었어 그때부터. 잃어버릴 수가 없어. 초상하든 뭐든 소가가는 처리 절차가 있어요. 외무성 대사관 내부 지침서에 이런 걸 몽땅 이제 빨간 통 있잖아요. 그래 요거 가지고 북한 노동당 선전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초상하드다. 비행기 타고 가서 해당 그거 국에 소각하려고 거기까지 비행기를 태운다고요? 그 당위원회에 바치요. 외무성 당위원회에 바치면 당위원회에서 그걸 가지고 북한 노동당 선전부에 가게 되면 거기다 소가관은 따로 처리하는 노동당 일꾼이 있어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신성한 이게. 거예요? 그러니까 쿠웨이트에 저희가 마음대로 소각을 못합니다. 거예요, 소각을. 이거를 평양으로 무조건 딱 종중에 모셔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 외무성 초급당위원회에 바치고 외무성 초급당위원회에서는 또 중앙당 선전선동부에 바쳐가지고 아까처럼 책임 있는 그런 일꾼이 나와서 이거를 소각을 합니다. 사람은 다리를 부러뜨려서 예. 태우고 얘는 종이장 하나는 이렇게 뭐 신주 모시듯 해가지고 비행기 타고 같이 가고. 제가 잊어먹은 이후에 그래서 저 대사관에 세포비서 하는 양반이 하나 있었거든요. 1등 소기관인데 그 친구 보고
자 여사무사에서 지금 선전화를 우리가 잊어먹었는데 이걸 조국에 보고 평양에 보고를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것도 뭐 이렇게 굴고 부스럼 만들 게 있냐. 우리끼리만 알고 있는데 우리끼리만 알고 덮어버리자. 분위기도 안 좋으니까. 예, 그래서 2년 동안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잊혀진 예, 잊혀진 건데 이제 2019년에 그 사람이 이제 북한으로 이제 다 만기를 마치고 들어갔는데 황생물을 이제 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직부 그 당생활 지도과에 가서 하나하나 이렇게 생활 총괄을 합니다. 찔렀네. 그 과정에 이 사람도 선전선동부에 가서 보니까 우리가 그저 덮어버리면 그만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선전물이 하나하나 초상화, 뭐 선전화, 무슨 뭐 유화 작품까지도 다 100% 다 이 등록물로 다 기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걸 보고 그다음에 휘가고 돌아간 겁니다. 아니, 그러다가 내가 죽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저한테 모든 걸 다 뒤집어 씌운 거죠. 그렇지. 당연하지. 나도 그랬을 거예요. 아니, 이거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그럼 사전에 전일춘 30도시 실장 사이라고 미리 말씀을 해놔요. 그것도 못 살려요. 그건 안 먹어요. 장성택이도 죽고 뭐 김정남이도 죽는 판인데 무슨 전일춘이 쌓이라고 해서 안 죽겠고. 맞아. 북한은 김일성, 김정은에 대해서만은 절대 양보 안 해요. 왜냐면 한 사람 양보하기 시작하면 무너지거든요, 이 시스템 자체. 거기에 대해서는 그건 누구 가족이라도 양보를 안 해요. 아니 믿었던 동료와 배신한 것에서도 굉장히 큰 충격을 받으셨겠지만 그걸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저희 집사람이 이제 2019년 2, 3월 달 경에 저희 장인어른이 심근경색이 와서 수술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2019년 2월인가 그때 은퇴를 하셨는데 은퇴를 하게 되면 시외, 이 외곽에 아파트를 많이 짓기 때문에 외곽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또 심근경색으로 수술을 했다지 또 이사도 했다지 하니까 집사람이 지금 평양에 들어갔던 찰나인데 아마 저희 친구들을 통해서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아마 말을 귀동냥에서 들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나와서 저한테 문책을 하더라고요. 이런 일이 있었나? 그래서 사실 제가 2년 동안 이걸 가족들한테 일절 비밀로 하시고요. 비밀로 하고 우리 집사람한테도 말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유현우 대사께서 그나마 목숨을 부지하고 지금 대한민국의 가족과 함께 와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는 제가 보기엔 사모님의 정보력이 아니었으면 그렇죠. 그 사람이 그렇게 불었다 먼저 믿었던 사람이 이거를 이 전일춘의 딸 정도 되는 김일성대 경제학과 이런 네트워크 있으니까 고위층 자제가 있으니까 누가 검찰 조사에서 뭐라고 불었대 하는 걸 알 수 있지. 우리도 사실 누가 검찰 조사 갔는데 거기 가서 검사한테 이런 얘기했대 하는 거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북한 체제에서 더더구나. 그거를 알아서 캐치를 했다는 것도 대단한 거죠. 그러면 사모님 갔다 와서 당신 이랬어라고 했어요. 네. 자 이제는 내가 해결해야 되잖아 이거. 네. 북한에서 전보 한 장이 날아오더라고요. 정보요? 예, 전보가 하나 날아왔는데 그 전보 내용 직접 가져왔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쿠웨이트 주재 대사관 대사대리 류현우는 그 전보 내용 직접 가져왔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쿠웨이트 주재 대사관 대사대리 류현우는 8 며칠까지 대사관 로비에 있는 유화 작품을 가지고 평양에 들어올 것. 이거 유화작 이게 너무 수상한 거예요. 이유는 근데 황당하지 않아? 너무 그러니까. 타이밍이 너무 이상하고 끔찍하다. 타이밍이 절묘하잖아요. 소름이다. 2년간 잊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평양 들어갔던 아내가 와서 추궁을 하죠. 뭔가 일이 터졌나? 그런데 평양에서 날라온 전보가 로비에 있는 유화 작품을 가지고 들어오래. 그런데 설명은 그랬어요. 유화 작품송에 있는 김정일과 김일성의 인민복을 양복으로 교체해야 되니까 인민복 입고 있는 유화 작품을 갖고 들어오면 양복 입은 새 유화를 들려서 보낼 테니 쿠웨이트 대사관의 로비에 걸면 된다. 대사가 직접 들고 오라. 이 냄새가 너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은 선전하고요. 출판 선전화. 그리고 가지고 들어오라고 요구한 거는 로비에 있는 유화 작품이죠. 다른 거를 다른 겁니다. 왜 다른 걸 가져오라고 했어요? 눈치챌까? 그러니까 이게 뭐 제가 눈치챌까봐 이런 거를 가지고 아니, 들어오라. 선전화를 가지고 들어오라 그러면은 나는 알지 무조건 나가겠다, 맞아. 도망가겠다는 걸 아예 사인을 주는 거니까. 들어가게 되면 뭐 기필코 정치범 수용소로 이제 가는 건 불보듯 명백한 거고 하다 나니까 이제는
탈북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지금 굳혔습니다. 예, 사실 저의 가장 그 걸림돌로 됐던 것이 뭐예요? 예, 저희 집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는 것이었거든요. 예, 같이 움직여야 되니까 가족이 함께. 근데 저의 집사람은 아무래도 뭐 그 전해춘 39호 실장 그 딸이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북한에서 뭐 거의 엘리트 코스를 밟았던 그런 또 여성이기도 하니까 탈북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좀 두려운 그런 면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사람이 이 탈북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기본 동기는 장인어른이 집 받은 그 집에 가봤는데 원래 살던 곳은 다 북박이장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몸만 들어가면 살 수 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나오고 보니까 이불장 옷장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 골대도 없는 겁니다. 아니 그 인물인데도? 예, 그 인물인데도 그 옷 골대가 없어서 벽에다 못을 이렇게 박고 거기다 이렇게 걸어놨다고. 뒤로 돈도 못 뺄 뿐이니까. 그 뭐 저의 장인어른은 정말 그 제털 뽑아 제근홍에 섭는 그런 거지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오래 있었고. 예, 그러니까 제가 그 자리에 보기에는 그 유현우 대사 처음 오셨을 때 이제 사모님 모시고 같이 이제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얘기를 듣기로는 그 이 전일춘 39호 실장이라는 분이 좋게 얘기하는 주변 머리가 없으신 분이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자기가 돈을 만지고 권색을 있고 이러면 어디 좀 집도 좀 빼놓고. 엑스트라로 해가지고 사위들 좀 이렇게 살게 그거 하는 거 어렵지 않았을 것 같고 또 사위가 그런 일 했을 때 돈으로 뭐 조직으로 해가지고 야, 그 좀 어떻게 하자 해가지고 하는 것도 안 되면 우리 딸만이라도 살리자. 이혼해. 사위만 험한 꼴 보게 하는.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아니 이런 무슨 사는 얘기지만 그 되게 살벌한 얘기야. 그게 현실적이에요. 북한에서 그런 아버지 입장에서. 그런 현실인데 아버지 그거를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지. 돈이라도 좀 지금 여기 왔으면 네. 어디 해외라도 빼돌려 놨으면 야, 그거 여기 따라. 가라. 그 스위스 계좌에 저 있다. 찾아 써라. 그러니까 결국 이 이야기 속에서 핵심은 이거잖아요. 충성을 너무 바쳤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뭐 그 배급을 타러 그 동배급소에 한번 갔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은퇴를 하게 되면 중앙당에서 배급 타던 게 다 잘립니다. 예, 사회배급소로 나오게 되면. 그래서 사회배급소에 나와서 타려고 갔는데 6개월 식량으로 감자 2kg. 그러니까 매 사람별로 감자 2kg씩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인 장모용으로 받은 그 배급 총량이 4kg밖에 안 됩니다. 감자 4kg. 각각 6개월치. 저의 집사람이 그거 받아오면서 풀속 주저앉아가지고 정말 슬퍼서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의 집사람이 움직이게 된 가장 큰 변화라고 볼 수 있던 거는 그때 갔을 때 자기가 느꼈던 거. 그러니까 야, 이게 우리 아버지가 정말 그 너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고 너를 위해서 진짜 거짓하게 뭐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100%다 챙겨줬는데 정당에 차려진 거는 정말 시외에 제일 구석에 있는 그 아파트 그리고 뭐 이불장 옷장도 없어서 그러니까요. 저 가지고 갔던 그 돈으로 저희 집사람이 이불장 옷장 다 사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은 돈까지 다 주고 왔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근데 이제 했거든요. 그러고 들어왔으니 사모님은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그죠. 또 그런 얘기 듣고. 그러니까 이게 거기다가 이런 일까지 있대더라라고 하니. 네, 그러니까 집사람도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는 생각으로 이제는 사모님이 아마 거기서 이제 부모님 보시고 야, 부모님도 저렇게 몰락해 가는데 들어가면 남편까지 잃겠구나라는 생각. 결심을 하시게 된 계기네요. 근데 그때 당시로서는 또 초눈이라고 할까 그 대사관을 또 한 번 이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어수선했구나. 예, 또 돈이 없다나니까 또 큰 사이즈에서 또 작은 사이즈로 또 이사하라고 또 지시가 내려왔어요. 이사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캐리어에다 그 입는 옷까지도 이렇게 좀 요가지고 전날 저녁에 그 차에다 미리 캐리어 3개를 넣어놨죠. 챙겨 넣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음 날 아침에 저희 그 딸내미를 깨워가지고 학교 가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에 왔다 갔다 하는 걸 제가 픽업을 해줬거든요. 그 아침 시간에. 그래서 뭐 대사관 나오는 것도 다른 사람들이 크게 웃음을 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와가지고 우리 그 집사람 뒤에 앉아 있고 또 저희 딸이 또 뒤에 앉아서 제가 앞에서
운전을 하고 얼마나 신경 쓰셨어요. 그 빠져나갈 때 그 잡히면 죽잖아요, 어쨌든. 뭐 내가 또 다리가 부러질지 어떻게 합니까? 키부스 신세가 될지. 그 자리에서 그걸 또 모르니까 차를 몰고 또 공항으로 갔습니다. 공항으로요? 아니 아이가 학교 가는 길이 아니잖아요. 예, 아는데 그 가면서 제가 그 후사경을 보니까 애가 지금 다른 길로 가니까 우아해서 엄마한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자세한 내용은 말 안 해주고 여사무사에서 우리가 탈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눈칫밥 먹는 애들이기 때문에 보고 채끄덕 부모들 얼굴 보고 다 알거든요. 그 가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마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엔 탈북을 했습니다. 그것 좀 여쭤볼게요. 예. 이제 공항에 도착했어요. 심장은 요동칠 테고 우리 아이 여기 있고 손 잡고 이거 어떡합니까? 이게 진짜 심장은 뭐 그건 뭐 더 말할 수가 없죠. 그때 그 찹찹했던 제 생각 그리고 제가 한국으로 온다고 해서 무슨 제가 뭐 꽃길만 고를 거라는 그런 아무런 담보도 없지 않습니까? 사실상. 네. 예, 그리고 또 뭐 제가 어떻게 먹고 살아갈지 그런 문제도 많이 생각이 되는 거고 또 더군다나 제가 그 장인 장모 그리고 저희 어머니 두고 오신 그런 그 노부모님들이 북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나니까 그런 생각도 또 많이 해요. 그리고 더욱이 또 이게 내가 50년 동안 내가 충성을 다했는데 대가가 이 종이장 한 장 때문에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그때 비행기 타고 오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이 김정은에 대한 이 정권에 대한 정말 그 울분 그런 분노 이거밖에 더 없었습니다. 직원들한테 메시지를 못 남기셨겠네요. 메시지 남긴 거는 제가 사실 이렇게 올 때 보게 되면 뭐 대사관에서 뭐 얼마 훔치고 갔다 무슨 돈 들고 뗐다 뭐 이런 소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죠. 뭐 거기서는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이 제일 치사한 거 아닙니까? 무슨 돈을 가지고 뗐다 하게 되면 그게 얼마나 목칠하는 거예요. 갖다 놔 지금 자존심이 상해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뭐 가지고 갈 돈이라도 있습니까, 솔직히? 가지고 갈 돈이라도 있습니까, 솔직히? 여기서 또 옮겨, 저기서 옮겨, 또 마지막에 제일 싼 곳으로 계속 옮기는 판인데, 근데 그게 남았던 돈이 한 5만 불이 있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그 5개월 동안은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양심상 또 가지고 갈 수도 없는 거고, 또 이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썼거든요. 뭐 5만 불이 남았고, 집세는 언제까지 물었고, 뭐 어떻게 전기세 뭐 이런 걸 다 했다는 거 하고서 재정 총화 같은 거를 정확히 해주고 남은 돈이 이거다. 그리고 미안하다. 메시지 남기셨네요. 예, 그렇게 남기고 왔습니다. 처음에 이제 정권에 대한 분노가 컸다라면 이제 비행기를 타고 날아올랐을 때 그 가족들의 어떤 반응, 또 한국에 이제 내려서 정착 후에 또 남겨진 이제 가족들에 대한 생각도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우선 저의 그 딸내미 보고 한국에 도착한 이후에 한국에 와서 무엇이 제일 좋더냐라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뭐래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하는 소리가 제일 처음으로 머리를 마음껏 기를 수 있어서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니까 계속 북한에서는 이 단발머리, 이거 아동단은 군순이 머리라고 하거든요. 예, 뭐 파마해도 되고 뭐 지금은 머리가 한 여기까지 오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자유잖아요. 예, 가장 기본적인 자유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안 되는구나.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터넷을 이렇게 마음 조이면서 쓰는 게 아니라 이제는 프리하게 완전히 오픈해가지고 마음껏 쓸 수 있다는 이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가만 보게 되면 다 최종적으로는 자유라는 그런 단어에 귀착이 되잖아요. 자유를 만끽하고 있다라는데 저도 부모 된 심정으로서 잘 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집사람이 여기에 와서 느끼는 게 뭐냐면 여자들은 대체로 이렇게 더운 물, 찬물 나오는 거 상당히 제일 먼저 와닿지 않습니까? 특히나 설거지 할 때. 그때 더운 물로 이렇게 쭉 설거지하고 따뜻한 물 쓰니까 참 좋다라고. 아니 뜨거운 물 잘 나오는 것만 생각해도 북에 있는 가족들 생각. 예. 최근에는 그 1월 달에 굉장히 춥지 않았어요. 맞아요. 예. 정말 추운 적이 있었는데 집사람이 이 창 밖을 내다보다가 울더라고요. 아유 말은 뭐해. 참 그랬습니다. 예. 가족 생각이시죠. 예. 아버님 생각나죠? 제가 여기 와서 아직
추석이라든가 뭐 이럴 때 아버지 어머니가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도 87이거든요. 근데 아마 살아 계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아직 그 살아 있는지 없는지 그걸 잘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가 다른 탈북자들, 탈북민들 집에 가보게 되면 그 제상 차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러지도 못하겠더라고요. 아직 뭐 사망했다는 걸 모르는데 제가 이렇게 그러면 안 되지. 안 되죠. 이게 그 딸아이가 한번 영화를 보다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한테 엄마는 엄마가 보고 싶지 않아?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이 가만히 있는데 난 엄마 없으면 죽을 것 같은데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에 저도 막 슬프더라고요. 부모님께 바라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볼 수도 있어. 네. 우선 부모님한테 미안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장인 장모님 그리고 어머님 알리지도 못하고 여기 와서 대단히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제발 살아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편집자가 없고 찍은 장면들 모두가 기다려 그 순간들 애국에서 빵빵 터지네 놓치지